안녕하세요. 꿈그림의 신원장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 2학년, 제가 서울 로봇고등학교 2학년 설계과 학생들 담임교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은 작년에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서 입학식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학식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많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했던 친구들이어서 그 전까지 있었던 학교 교육과정 설명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한 친구들이에요. 학생들도 그럴진데 학부모님들은 어, 그 담임교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학부모회 이런 데서 만나고 설명하는 기회가 더 적었겠죠. 또 부모님들은 그 아들 친구, 자녀 친구의 부모님들과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몰랐던 정보와 학교의 아쉬운 점과 자랑할 만한 점, 자긍심을 가질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정보를 얻었어야 하는데, 만남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만남과 그런 정보의 교류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영상은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든지 이게 정답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강요나 요구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특성화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오래 근무를 했고 또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켜봤고 현재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장을 그냥 지금 닥쳐 있는 문제 한 가지 한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진로로서 현재를 사는 것보다 이쪽 경로는 좀 자신의 일생을 길게 보고 적어도 10년짜리 진로 계획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목표를 갖고 학습하고 준비해야 편안하게 자신의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것과 그 요구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요구와 집에서 받는 요구가 많이 다르면 학생들이 되게 갈등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그 진로를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좁혀보고자 목표를 잡고 있고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어서 반대되는 의견이나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 있어요. 어, 다른 의견을 갖는다고 해서 크게 잘못됐다든지 또는 그게 틀렸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 알겠어요, 인생을. 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몰랐던 거네. 라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서 굳이 아무도 시키지도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도 않는 학부모 설명회 영상을 찍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인생을 이렇게 좀 나눴어요. 어, 졸업을 하는 시점까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생의 나이가 대학을 기준으로 2년제나 3년제 대학을 다니는 나이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대, 또는 그 외에 회사에서 능력자가 되는 과정 또는 학위 과정을 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나누고 여기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졸업 이후에 10년 정도 걸리는 시점인데 인생에 뭐가 어떻게 있을 줄 알고 장담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이미 마쳤는데요. 그 교육과정의 목적 자체가 직업 기초, 이게 조금, 이렇게 치워야 되겠네. 직업 기초 능력을 교육하는 데에 그 기본적인 목적이 있어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기본 과목들을 다 좀 많이 직업계 고등학교지만 그렇게 배웁니다. 그 현장에 나갔을 때 또는 사회생활을 할 때 생각보다 읽고 쓰고 말하는 것들 잘 못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계산이 틀려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했어서 직업 기초 능력은 그런 구체적인 사실 외에도 우리 그 직업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통해서 배우는 직업 기초 능력을 국가에서도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책 읽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몸으로 그리고 실무로 숫자로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말로 잘 표현을 못 하잖아요. 말하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서 잘 표현하지 못해서 자신의 능력만큼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요. 직업 기초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책 읽기도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조례 시간에 다른 것 안 하고 15분간 조용히 책 읽기를 시키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성화 고등학교도 근무했었고 수준이 굉장히 낮은 학교도 근무했었거든요. 시절이 달라져서 그런지 그때 학생들이 공부 성적은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책 읽는 걸 지금 학생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핸드폰을 꺼냈다 놨다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첫 주 책 읽기 선생님과 이제 안면을 잘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우니까 책 읽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 학생들이 책을 잘 읽지 못하고 그날에 있는 수행 과제를 준비한다든지 수업 준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아서 놓고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책을 읽는 걸 좀 힘들어 하고 있어요. 1학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좀 지나갔죠. 근데 뭐 이건 일상화 되어야 되니까 책 읽기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기초 전공을 배우는데 전기전자 회로, 뭐 도면 읽기, 그리고 3D 프린팅하기, 그리고 간단한 코딩, 뭐 그 정도 배우거든요.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공이라고 배울 거는 없어요. 배운 건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방과후를 했던 것도 아니어서 내용을 배운 게 없는데 이만큼 하고서 전공하고 잘 맞지 않아요 라고 판단하고 전학을 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그렇게 판단한 건 교과 수업을 해봐서가 아니라 옆에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서 그런 다름을 느껴서 그 진로 변경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1학년 때 기초전공은 별다른 걸 배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1학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오면 기본적인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드디어 제대로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나 로봇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에 전공교과가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4차 산업 분야, 기계와 전자가 병합된 그런 분야에서는 대부분 전기 전자의 영역, 제어의 영역, 그리고 가공의 영역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묶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병렬식으로 나열해서 2학년 과정에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과 같은 경우, 기계과 같은 경우에는 기계 이론 교과를 배우고 그 다음에 기계 요소 설계, 로봇 설계를 통해서 3D 모델링과 도면 만들기 이런 걸 배우고요. 센서를 다루는 것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로봇을 실제로 제어해보는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 이 정도 그 배우는 내용들이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 실무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때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흥미를 느끼잖아요. 자기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학년에 가서는 각 과별로 심화된 전공과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노동계에서 정한 기본적인 스킬의 수준, 자격증이라고 하죠. 자격증으로 대변되는 그렇게 표현하는 능력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문계 같으면 일반계 같으면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
내가 전국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를 파악하겠지만, 직업계는 학교별로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성적으로 증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최소한 보장해 주는 것이 자격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격제도는 조금 이따 자세히 조금 더 얘기하고요.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 직업계는 한 80% 상업계를 제외하고 공업계에서는 80% 이상 이제 남학생들인 경우가 많아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 직접적인 국방의 의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로 중간에 딱 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고졸 사원들 뽑는 걸 좀 꺼려 하고요. 이것 때문에 진로를 선택할 때 진로를 학생들이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이 진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좋은 핑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만 갖는 특수한 그 단절 기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을, 졸업생들을 회사가 뽑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길어야 한 4년, 그리고 짧으면 몇 개월 만에 교육시킨 신입사원을 내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숙련이 필요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고졸 수준의 일자리로서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특별히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병무청에서 병역 특례를 줍니다. TO가 6,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병역 특례를 받은 업체들이 병무청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병역 특례를 받는 학생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졸업생입니다. 그래서요, 학생들은 내가 병역을 회사에서 마치고 싶다, 회사를 다니면서 병역을 해결하고 싶다 하면 병역 특례가 가능한 기업체로 취업을 하면 됩니다. 병역 특례가 가능한 기업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이라든지 수출입 기업이라든지 연구소가 있다든지 마이스터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도제교육이나 산학 맞춤형 사업을 한 친구들, 그 친구들을 영순위로 뽑게 되어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역 특례 업체들은 그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제가 취업 후에 있다 보니까 벌써 많은 업체들이 우리 학교랑 협약을 맺자고 하는데요. 그 협약을 한 줄 넣으면 협약된 업체로서 가산점을 받는 거거든요. 매년 5월 달에 병무청장이 공지를 하고요. 공지된 내용에 따라서 점수가 매년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바뀌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틀은 제조업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수출입 기업이어야 하고,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병역 특례 업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일학습 병행제를 지원해주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학습 병행제는 뭐냐면,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온 인력이 필요한 업체들,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회 분야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현장으로 나오든 기업체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사회로 안 나오느냐 봤더니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일학습 병행제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과 공부를 병행하거나 또는
기업체를 다닌 것을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 통틀어서 일학습 병행제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대학을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회사에서. 지금도 뭐 회사에서 대학 가려면 야간 대학 가면 되지 않겠어? 지금 야간 대학이 어디 있어요? 야간 대학 잘 없잖아요. 지금 대학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기업체와 대학이 협약을 해서 어떤 특정한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고 이 기업체가 대학과 협약을 맺게 되면 이 취업자는 이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대학에서 일학습 병행제를 할 학생들을 모집을 해요. 대학도 지금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모집을 하죠. 더구나 이 제도는 정원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런 제도를 현장에 입학을 하겠다고 지원을 하면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누가 보냐면 대학 관계자가 하나 있고 그 회사 사장님이나 인사 담당자들이 같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방법을 방금 설명한 겁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되게 뭐라고 할까? 귀가 쫑깃해서 이런 걸 물어보시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일학습 병행제를 운영하는 대학은 다 갈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학습 병행제를 대학에서 운영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에서 원하는 수준을 가진 능력을 가진 신입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신입생을 선발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까닭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기 있는 대학들은 저런 일학습 병행제라는 것을 굳이 도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요. 선취업 후진학 제도는 초창기에는 참여자가 적어서 미달이 많이 났었지만 지금은 지원자 경쟁률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애지간히 공부를 잘해야 갈 수가 있어요. 이 선취업 후진학 대학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을 경로로 해서 가는 대학의 경로와는 조금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설명에서도 뺐어요. 그런 대학을 그렇게 가고 싶다면 아예 이런 일학습 병행제든지 또 조금 이따 설명할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고졸 신분을 쭉 유지해서 경력을 오래 쌓아가지고 입학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시대가 대학을 나와서 뭐가 어떻게 보장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요. 실제적으로 실무를 가지고 이것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학력의 경로로 지금 그림에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던 건데요. 학위 과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을 꼭 21개 대학 뭐 나왔다고 해서 지금 취업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어느 유명한 대학 나와도 지금 대기업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그런 데들이 전부 실무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무를 가질 수 있는 학력 뭐냐? 학위 과정이죠. 석사라든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학을 어느 경로로 갔느냐, 어느 대학을 갔느냐를 사실 우리 경로를 따지는데 그렇게 의미 있게 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조금 더 하이 퀄리티의 직종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대학원을 가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전공도 선택하고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제도를 이용하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어요?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냐면 3년제로 운영되는데 얘는 일학습 병행제는 좀 포괄적인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대학이 지정한 특정한 학과, 특정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체가 이제 특심을 먹어서 이 학생들은 1년은 그냥 대학생활을 아예 하게 해주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1년 대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학습 병행제와는 달리 그 졸업 연한도 짧아요. 3년만 하면 4년제 대학 학사 학위가 나오게끔 설계가 된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선 대단히 유리하죠.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들이 우리가 보내주는 대학들이 한 4개 되는데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아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하고 둘 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사립대학교인데 사실상 국립대학교죠. 왜냐하면 노동부가 재단인 그런 대학이니까. 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이렇게 이제 저희 학생들이 보내고 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대학들이 수준이 낮은 대학들이 아니잖아요. 거기를 1년간 학교생활만 하게끔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큰 혜택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걸 많이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경쟁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기업체는 경쟁을 통해 좀 우수한 인력을 채용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자, 우리 지금 2학년 2반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는 경로는 크게 방금 본 것처럼 병역특례 업체를 가든지 아니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가든지 아니면 일학습 병행제 지원하는 기업을 가든지 또는 이것과 별개로 그냥 우리 졸업자들을 원하는 기업체로 가든지 제가 국방의 의무를 여기다가 이제 가운데 박아놓고 이 서클을 이 네모를 이렇게 걸쳐놨잖아요. 이거는 일학습 병행제를 지원하는 기업 중에서 병역특례를 같이 지원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업체들 중에서 병역특례를 같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진 않지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체도 있고요. 그런 기업체는 가능한 성장하는 기업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희망을 섞어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썼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보다 그냥 우리가 갈 만한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대학을 졸업해서도 가기 힘든 기업체들은 사실 이런 경로들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선호를 하거든요. 뭐 공기업, 대기업도 그렇지만 그것 아니더라도 로봇 분야에 되게 유명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체들은 학생들이 굳이 일학습 병행제를 그 기업이 운영하지 않더라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병역특례를 하지 않더라도 많이 가거든요. 아니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직업계에서 무엇인가를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보겠다라고 단순하게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 학생들이 진출하는 경로가 이렇게 나뉩니다. 또 요거 아니더라도 병역특례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을 하다가 성장하는 기업에 있다가 군대를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이거 기업체 관계자들이 들으면 좀 아쉬워하겠지만 제가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이고 인정해야 기업체가 좀 더 좋은 인재들을 뽑아가더라고요. 뭐냐면 이 친구들은 사회 초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잘 다듬으면 그 회사와 함께 쭉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제 이 신입으로 들어온 이 친구들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친구들을
내 그냥 인력으로 우리가 부족한 손을 떼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 친구들은 아마 얼마 안 있어서 이직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기업체를 경험을 하고, 물론 내가 나의 진로를 판단을 해서 진로를 바꿔서 다른 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체가 뭐 일을 해봤는데 성장할 것 같지 않다든지, 내가 이곳에서 성장할 만하지 않다든지 라고 하면 새로운 일자리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도 주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이직 테크트리라고 하잖아요. 재테크처럼 이직을 테크를 써서 좋은 기업체로 점프업 해가지고 가는 방법,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건 뭐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내가 들어간 그 기업체가 성장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아서 기업체와 내가 함께 성장을 해서 기업체 안에서 입사한 기업 안에서 함께 오랫동안 일을 해서 10년 정도 그렇게 일을 했다고 치면 분명히 중역이 돼 있겠죠. 중역은 아니더라도 중역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인정받는 실무자가 되어 있겠죠. 이직을 점프업 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점프업 했을 때는 실력이 보장이 돼야, 실제 실력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성장하는 좋은 기업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할 때 보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의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클 것 같은 유형이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학생들한테 해주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못 믿어서 그렇겠지만 첫 번째 그 선택의 기준이 집에서 가까운 회사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공업계인데 공업계 회사가 집에서 가깝다는 얘기는 정말 진짜로 회사가 좋든지 안 그러면 별로 공장을 크게 운영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기업체들, 성장하는 기업체에 들어가려면 어떤 능력을 갖추면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인재가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능력을 크게 정보화 능력, 외국어 능력, 교양 능력, 이 자격으로 대표되는 거죠. 전공 능력,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정보화 능력은 능력을 우리가 진짜로 보여주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주면 실제로 실무를 시켜보면 알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실무를 시켜보고 이렇게 쉽게 자르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애시당초부터 뽑을 때 잘 뽑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보기 위해서 기업체들은 스펙이란 걸 요청을 합니다. 스펙이란 걸 요구를 해요. 정보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췄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정보 처리 기능사라든지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라든지 워드 프로세서 이런 자격증 취득하면 그래도 뭐 문서 조금 다르겠네, 그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게 문서를 많이 다루는 직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으면 플러스 알파인 겁니다. 쟤는 꼭 가져야 되는 그런 자격이라기보다는 플러스 알파인데, 기본적으로 경쟁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과 내가 같은 값이라면 저런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선발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저런 자격들은 아까 그 교육과정 설명드릴 때 1학년 때는 전공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때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자격을 취득하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특별히 컴퓨터 활용 능력은 엑셀을 다룰 줄 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취득하면 실무적으로 좀 좋아요. 정보 처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체 가산점으로 점수화하는 기업체에서는 가산점 처리를 해주니까 취득하면 좋겠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보통 가산점이 조금 더 높죠. 그죠? 그 다음,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는 왜 썼냐면, 정보 처리 기능사처럼 가산점으로, 반영이 가능한 기업체들이 꽤나 많고요. 이 자격증은 우리 학교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기 운용은 정보통신과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 7, 8반을 운영하는 그 과에서 방과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기를 취득해서 가면 실기를 우리 학교에서 준비해서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 학생들이 생가계로 능력자들이 많아요. 다문화 가정인 경우도 있고요.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만화 덕후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얘네들이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실무에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무에서는 이 친구들 보고 바로 뭐 무역 서류를 쓰라든지 이렇게 안 시키잖아요. 근데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기술 언어를 조금만 익히면 그런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 친구들은 그런 능력을 또 키워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교양 자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한자 능력,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자를 몰라가지고 회사에 큰 피해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든지 또 우리 그 직업계 친구들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또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 공감 능력, 역사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꽤나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사람을 격조 있게끔 한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이런 능력을 갖추면 아무래도 면접할 때 티가 나죠. 그런 능력을 갖추게끔 이런 자격증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역시나 이래도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위에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정보화 능력, 외국어 능력, 교양 자격 얘가 없으면 취업을 못한다 이건 아니고 지금 대졸자들 취업 준비할 때는 이런 거 되게 스펙이라고 해서 많이 준비를 시키잖아요. 준비를 자기들이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냐? 전공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전공 자격증을 우리 학교에서 특별히 우리 과에서 실제로 취득할 자격증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계 영역에서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건 도면 잘 그리는 전공 능력이에요. 그 다음 생산자동화라는 그런 기능사 종목이 있습니다. 얘는 공장 자동화 설비 잘 다루는 기능이에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라고 있습니다. 얘는 아직 현장에 많이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적층식 가공을 많이들 할 텐데 그 가공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이건 되게 오래된 능력이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CNC 밀링이라고 하는데 밀링, CNC 밀링으로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능력이에요. 각각의 자격증들이 어떻게 취득이 되는지 또 한번 볼게요. 전산응용 기계 제도 기능사, 생산자동화 기능사,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아니 수많은 자격증 중에 왜 예를 들었냐고요? 로봇고에서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들이고요. 현재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또 코로나 상황이어서 우리 학생들 방과후 수업이나 실습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취득이 가능한 그런 자격증들로 뽑아봤습니다.
자격증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공 분야의 학습을 해야 되겠죠.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득을 했을 때 성취감이 상당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 친구들은 좀 덜 하겠지만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은 무엇인가 목표를 해서 끝까지 이뤄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자격증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뭐 1년 준비를 해서 국가 자격을 자기가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무엇인가를 끝까지 결말을 내본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큰 경험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다. 자격증이란 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해 주지만, 취득을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실제적인 기회가 증대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과 없는 친구들은 기회가 증대되죠.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우리가 알만한 큰 기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을 할 만한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부랴부랴 회사를 설립하려고 봤더니 그 분야의 회사는 설립할 그 분야의 회사를 설립하려면 자격증이 회사 내에 최소한 몇 개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해당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급하게 구인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회사를 들어가려고 회사를 찾으면 회사가 없고 사람을 찾으면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급하게 찾으면 더더군다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대우를 좋게 해줍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것저것 갖춘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고 그런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그런 기회가 증대가 됩니다. 이직의 기회라든지 또는 기회를 가진 기업으로의 입사의 기회, 이런 것들이 증대가 되는 거죠. 자,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를 취득하려면 먼저 필기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3D 모델링, 우리는 인벤터를 배우는데 인벤터를 이용한 3D 모델링을 하고요. 또 인벤터를 이용한 도면 작성을 합니다. 도면을 작성할 때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라 공차라든지 그리고 있는 기계 부품이 뭔지,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지 설계자적 관점으로 이걸 그릴 수 있는 수준을 요청합니다. 그 정도만 하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얘는 솔직히 좀 취득이 힘들어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얘는 컴퓨터 중앙 채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맞춰져 있는 채점 기준에 맞춰서 그려줘야 합격을 하는데 일반 전문가가 봐도 괜찮네 싶어서 그냥 합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실기시험 감독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봤을 때 전반적인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있지만 그 채점 기준보다 먼저 우선해서 보는 게 정말 이 사람이 할 줄 아는가를 보려고 해요. 어떤 시점을, 어떤 관점이나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그렇게 채점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증빙이 된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류나 이런 것들이 애매할 때 충분히 그런 것들로 감안할 수가 있는데 이런 중앙 채점은 그런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취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채점자가 눈과 눈을 보고 채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얘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얘는 스스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 잠깐 멈추고 그냥 유튜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검색어를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실기라고 쳤더니만 시험 정보, 방법, 전략 이런 거는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얘는 크게 도움이 된다 할 수 없는데 여기를 보시면
실기, CAD 2D 도면 틀 만들기, 기출문제 풀이,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42분짜리네요. 이걸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끄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은 스스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심지어 얘는 우리 교육과정에 다 들어있어요. 2학년 과정을 마치면 저런 유튜브 같은 걸로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실기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응용 기계제도를 취득하기를 선생님들이 많이 추천을 하죠. 그 다음 생산자동화 기능사라고 있어요. 얘는 병역특례를 받는데 되게 유리한 자격증이에요. 병역특례 업체에 취업하기, 얘 되게 유리한 자격증이에요. 아까 병역특례 업체의 제일 대표적인 요구사항이 병무청이 병역특례 업체에 요청할 때 제조업인가 본다고 했죠. 제조업이라는 얘기는 공장이 있다는 얘기고, 생산자동화는 공장 설비를 얼마나 잘 다루는가를 물어보는 자격증이라고 했잖아요. 연관성이 매우 높죠. 자, 필기를 합격하셔야 되겠고요. 3D 모델링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도면 작성, 이걸 3D 모델링한 걸 2D 도면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도면 해석까지는 요청하진 않습니다. 이 자격증에 있어서 더 핵심은 이거예요. PLC라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하면 됩니다. PLC 프로그래밍은 어떤 거냐면 언어인데 사다리 모양으로 된 언어예요. 굉장히 단순한 언어고 로직을 직접 기계에다가 CPU에다가 직접 명령으로 집어넣는 형태의 그런 프로그래밍이거든요. 이거 많이 어렵지 않은데 이거 배워서 과제를 2개 풀어내면 합격합니다. 도면 그려낼 줄 알고 이거 풀면 합격할 줄 알아요. PLC 프로그래밍을 한 걸 PLC라는 CPU에다 옮겨서 얘가 그 장비를 구동하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그맣지만 공유압 장비로 구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작동되는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짧게 볼게요. 자, 여기 튜브들이 공기의 압력을 전달해주는 튜브들이고, 이렇게 생긴 장비. 그러니까 저런 장비들을 다루는 걸 그냥 프로그램 제어만 해서가 아니라 공유압 제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본 건 제가 영상을 찾다가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그냥 찾은 거지 실제로 시험 장면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저런 걸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이거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자격증인데 우리 1학년 때 교육과정이 있어서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나면 이 종목은 스캐닝을 해서 그걸 모델로 갖고 와가지고 도면으로 좀 만들고 출력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과정을 구현하면 되는 거라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어서 요걸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취득하라고 안내를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이거는 지금 저희 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제조기술이라는 과목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필기 면제자 검정으로 주로 진행을 하고요. 필기를 봐도 되고요. 근데 필기 면제자 검정으로 해서 시험을 응시하면 도면 읽기 및 측정, 그리고 손으로 밀링 작업, 그 다음 CNC 밀링 작업, 여기에서도 이제 CNC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 가공할 때 안전수칙 얼마나 지키는지 이렇게 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의무 검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학교 수업만 잘 따르면 이걸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자격증들이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하고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과목들, 종목들도 가능한데, 자, 이제 성장하는 기업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성장하는 기업. 여기 선 보이죠? 졸업, 2년제 해당, 4년제 해당, 그 다음에 대학원에 해당되는 이런 경로라고 보고, 이런 시점이라고 보고, 이런 기업체를 가려면 우린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 기업체는 누굴 뽑는가? 너무 어이없는 얘기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이없는 첫 번째는 지원자를 뽑습니다. 그래서요, 기업체를 가고 싶으면 지원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이게 직업계 고등학교이고 학교로 일자리가 많이 오다 보니까 기업체 공고가 나면 그 중에서 지원할까? 말까? 이렇게 그냥 고민하고, 그리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지원하고, 이렇게들 그냥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준비된 지원자로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장하는 기업체는 왜 사람을 뽑느냐, 왜 사원을 뽑느냐, 일 시키려고 뽑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채용 전에 무슨 일을 시켜야 되겠다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한 나도 가면 무슨 일을 하겠구나라고 대충 압니다. 기업체에서 봤을 때 A, B, C, D, E 친구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아 보이는 친구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를, 채용을 많이 안 해본 기업체일수록 그냥 제일 좋아 보이는 친구를 뽑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 기업체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어서 면접 때 물어봅니다. 예를 다시 도면으로 들게요. 도면을 그리려고 합니다. 저는 설계를 하고 싶어요. 제가 가면 설계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인사 담당자는 이 친구를 뽑고 싶은 마음에 그럼 설계도 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만남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회사에 가서 정해진 이 회사가 원래 원했던 일을 할 마음이 많이 없어요. 하더라도 몇 개월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몇 개월을 해도 설계 파트로 보내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회사가. 그러면 그 회사를 나와요. 저희 학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회사에서 원래 시키려고 했던 그 직무를 원하는 친구가 A, B, C, D, E 중에 있었다고 쳐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뒤집어서 그거를 했어야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 훌륭해 보이는 친구 때문에 선발이 안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아예 조정을 해서 그 일자리에 이 친구가 맞아요 하고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는데,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내주면 이 친구들이 오랫동안 버텨서 그 회사와 잘 적응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것 외에도 많은 이유로 그만두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미리 알겠어요. 그래서 회사가 판단할 수 있게끔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면접을 보는 사람이 면접 당일날 인사 담당자가 우리 학생들도 면접을 보면서 누굴 뽑아야 될까? 라고 판단하겠지만 면접을 간 나도 내가 하려는 일과 이 업무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가? 내가 얼마만큼 참았다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면접 특강 때 하는 얘기까지 제가 넣어서 해버렸네요. 자, 그럼 누굴 뽑느냐? 지원자를 뽑습니다. 왜 뽑냐? 시킬 일이 있어서 뽑는 거예요. 그 다음, 언제 뽑나? 일손이 모자랄 때 뽑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기업체에 왜 가려고 할까요?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직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수입도 얻고 자아실현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나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체하고 처음 맺은 기업체가 물론 중요하고 오래 갔으면 좋겠지만
기업체 내가 들어갔다고 이 회사 평생 다닐 회사처럼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취업하는가를 충족시켜주면 그 기업체는 우선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가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 창업자는 A라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중견기업에서 꽤나 능력 있는 개발자로 대접을 받고 다니고 있다가 개발을 하나에서 넘겨주고 두 개에서 넘겨주고 세 개에서 넘겨주다 보니까 개발하는 족족 회사가 이득을 보고 그 회사의 이득이 별로 나한테 돌아오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면 이 개발자는 내가 직접 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 회사 안에서 파트너들을 끌고 나오면 괜찮은데 마음이 착하거나 순수해서 또는 그럴 만한 영역이 아니어서 또는 하려고 하는 창업의 영역이 그 회사랑 달라서 새로운 직원을 뽑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금력도 없고 아이디어는 나한테 있고 그리고 일을 시켰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만한 대상이 고졸 취업생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아무나가 아니라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체들은 신생기업이고 연역도 없고 언제 망할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학생들도 잘 안 하고 선생님들도 잘 안 보내요. 그런데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나는 그런 개발 업무를 직접 해봤던 사람과 실제로 같이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개발 업무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기업체를 보수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보다는 자아실현 수단으로 또는 자기를 발전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친구들은 방금 얘기한 이 기업체가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취업을 할 때도 내가 왜 취업을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하고 취업을 하면 조금 더 자기하고 잘 맞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여기 우리가 아까 선 그어서 기억하고 있듯이 여기가 이 부분이 지금 대학원 과정이잖아요. 대학원 과정을 대신할 수 있든지 아니면 요 낮은 단계의 2년제, 3년제 학사와 학력, 능력을 갖추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4년제 능력을 갖추게끔 해주든지 그 과정을 밟게 해주고 그리고 성장하든가 그게 아니면 여기까지 마쳤으면 대학원을 일반 대학원으로 가면 우리가 21개 대학 나온 것과 사실 공업계를 나왔어도 비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목표를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살면서 공부하면서 지내면서 그러면서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이래서 기업체에 갔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건 사실상 전략이며 삶의 태도이지 정해진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은 또는 우리 기업체들은 지원자를 뽑고 그리고 일을 시키려고 뽑아요. 어떤 시킬 일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뽑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를 들어갈 때는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요. 하지만 그 기업체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지, 나는 왜 취업을 하는지를 고민을 해서 기업체를 미안한 얘기지만 좀 이용하셔야죠. 그래야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윈윈이라는 말이 내가 이겼다는 말이잖아요. 기업체도 이겼다는 말이잖아요. 기업체도 이 사원을 뽑아서 성장하고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신입사원이 기업체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기업체도 성장시켜주고 나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윈윈이죠. 이런 사실들을 잘 인지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요게 매년, 매해, 그리고 2학기 초, 여름방학 전후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당장 우리 2학년 2반 학생들이 내년 담임선생님과 같이 고민하고, 취업부에서 상담하고, 나와 있는 기업체 가지고 고민하고, 기업체가 올해는 기회가 별로 없네? 아, 올해는 기회가 많네? 이렇게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학부모 설명회라고 진로에 관해서 제가 결국은 길게 얘기했고, 제 말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버려서 참 죄송합니다. 한데, 저는 봐온 바가 그렇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는 거죠. 지금 2학년 단계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겠죠. 인문계를 일반계를 보냈어야 맞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경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대학은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혹시나 부모님들의 체면 때문이나 욕심 때문은 아닐까? 먼저 1번 점검을 해보시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경희대 CPA를 따고도 입사 지원서가 떨어지고요.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4.3을 맞아도 삼성에 입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작년 11월 달 뉴스인데 유명하죠? 신문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만큼 현장에서는 바로 현장에 쓸 수 있는 사람을,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고졸 취업이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쨌든 우리 친구들을 요청하는 회사들은 당장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실무를 시키겠다는 그런 기업체들이 우리 친구들을 뽑아가려고 하고 있고, 국가는 그런 친구들에게 아니 대학도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현장부터 나가라고 제도를 지원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돌아서 어떻게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는 건 지금 직업계고등학교로 온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21개 대학을 고민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직업계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왔을까요? 또는 그런 친구가 우리 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왔다면 확실히 이 친구는 성향이 무엇인지가 보여서 온 거 아닐까요? 그래서 너무 이제 소모적인 고민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경로가 이렇게 보이니까 사실, 그리고 다 접고요. 다 접고 진짜 선택이, 제 말이 다 틀렸어. 제가 드린 말씀이 다 틀렸다 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왕에 서울 로봇고등학교라는 그 선호하는 학교를 왔고, 그리고 직업계고등학교에 왔고, 특성화에 왔고, 그리고 여기서 1년 정도만 지나면 그 현장 실습을 통해서 졸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차피 군대도 가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하면 그 경험들을 가지고 다 경험하고 군대까지 갔다 오고 와봤자 22, 3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22, 3이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없는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우리 학생들이 할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떠먹여 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길, 뭐 대학을 가는 길들, 좀 나은 대학을 가는 길들,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준비를 했을 때 주어진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 행동인지, 이걸 고민하고 판단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이야기는 길게 했지만,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아침마다 책 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설명회 중에 설명을 안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 친구가 우수한지 아닌지와 연관이 되는 건 내신이거든요. 왜냐, 저만 해도 제가 가르치는 그 실습 내용을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그냥 판단하거든요.
할 수 있느냐. 그걸로 성적을 줘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실제로 그 과목을 잘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잘하는 거예요. PLC 과목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PLC 코딩을 잘하면, PLC 프로그램 잘 짜면 그거 A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신을 잘 준비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교과, 국영수, 사과 이런 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계속해서 문제집 주고 하니까, 프린트물 주고 하니까 거기서 잘 보고 하면 높은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학교의 경로가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기업을 가는 게 경로는 아니지만 굳이 그걸 준비하느라고 다른 걸 다 놓치거나 버릴 필요는 없지만 다 잘 준비하고 있는데도 기회가 닥쳐지면 한 10% 정도가 그런 대기업, 공기업을 가고요. 그런 충분한 능력, 그러니까 성적으로 봤을 때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하는 성장하는 기업 가는 친구들도 꽤나 많고요. 그리고 나는 군대 가기 싫기 때문에 나는 뭐 잘하지만 그냥 병특례업체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나는 그냥 대학을 가고 싶어요. 대학 생활을 어쨌든 해보고 싶고, 그리고 공부를 대학원까지 가서 정말 학위를 딴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대학은 쉽게 좀 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일학습 병행제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서 대학을 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경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자격증 준비를 하는 것이 현재 하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책 보고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끔 부모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이 고민되고 또 상의할 것 있다면 저한테 연락하셔서 약속 잡아서 같이 상담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부모님들에게 설명회 겸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